한 번 왕의 소유물은 끝까지 왕의 소유물이에요. 간통한 궁녀와 사내는 모두 즉시 참수형을 해야 된다. 그 입을 닫아라.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귀로 들은 것이 아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궁녀에 대한 기록이 잘 안 남아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남겨 있게 되는 건 진짜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힘이 장사와 같아서 남자 5-6명의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궁녀는 죽을 때까지 왕궁에 살다가 왕궁에 묻히지 않을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궁녀 월급은 얼마 받아요? 밖에서 계속 대기하나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무 난처하고 힘들고 솔직히 말하면 속상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린 시절만 해도 사극은 왕, 영웅 거의 여기서 맴돌았죠. 그러다 최수종 선생님께서 나오시면서 고려도 세우고 삼국도 세우고 이렇게 좀 영역이 확장됐죠. 그 다음부터 매야 여인천하 같은 나오면서 여성들 이야기, 최근에 와서는 막 온갖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계의 연구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기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전근대 사회고 왕정 사회고 권력자들만이 글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했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다 배제가 되어 있었던 이런 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어서 제가 아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궁녀 특집입니다. 기록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왕실의 하녀들이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궁녀들은 그 입을 다물고 살아야 돼요. 정식 궁녀가 될 어린 여자애들을 데리고 와서 환관들이 횃불을 딱 들고 쥐부리 끌려 하면서 입을 지지는 신용을 계속 하면서 너 네가 본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입단속을 시켰다라고 해요. 궁궐내의 온갖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궁녀거든요. 어머 우리 왕 근데 고기만 좋아해. 겉으로는 되게 막 하는데 실제 효인도 부부야. 이런 온갖 뒷담화를 퍼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실 궁녀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교육을 계속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말한 내용은 거의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입궁을 하게 되고요. 소녀 나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15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쭉 받고 나면 이제 정식 궁녀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또 한 10년, 20년 정도 활동을 잘 하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죠. 상궁이 됩니다. 정오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있거든요. 정오품? 높은 거 아니에요? 내명부와 외명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료들의 품계랑은 달라요. 일단 내명부 여인들의 위계니까 의미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국왕의 성은을 입는 것이 결정적인 거죠. 어찌됐건 궁녀가 되었다라면 왕의 성은을 못 입는다는 가정하에서 무조건 꿈꿔야 되는 게 뭐냐? 지밀상궁입니다. 지밀은 왕의 비서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눈에 띄게 되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살림살이를 주관하는 제조상궁이라든지 왕의 수종 역할을 하고 엄영을 받드는 대령상궁이라든지 왕과 왕비의 생활을 옆에서 다 도와주는 사람, 교서를 내릴 적에 한문을 쓴 걸 다시 한글로 바꿔서 쓰는 시녀상궁도 있고 개 중에 보모상궁도 괜찮아요. 약간 로또 같은 거 잘 되면 대박. 그러니까 세자의 양육을 담당하는 유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세자를 키워서 왕이 되면 보모상궁이 거의 엄마 같은 존재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탁 품계도 높여주죠. 집에 막 재산도 팍팍 주죠. 집안에 좀 신분 좀 문제가 있다 면천시켜주죠. 엄청난 혜택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되게 스마트하다 하면 지밀상궁을 가는 거고 따뜻한 마음을 지녔다고 하면 보모상궁을 가는 것도 나름대로 궁녀의 취업 전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밀 외에도 도청과 처소 쪽에 근무하는 상궁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좀 안 좋아요. 침방, 수방 이런 부서들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궁궐을 직접 안에 들어가서 방을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땅에 이렇게 치마를 끌리게 입는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다 위계가 있는 거죠. 흙을 안 묻히고 물을 안 묻힌 일을 하는 사람은 끌고 다니면서 자기 위세를 보여주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짧고 단순하게 입게 되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의 어머니가 숙빈 최 씨잖아요. 숙빈 최 씨가 무술이었어 라고 얘기하면 참 신분이 낮구나 여기까지는 아시거든요. 조선시대 때 보면 신분은 노비인데 재산이 좀 있어가지고 밑에 노비를 두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 낮지만 그 밑에 더 낮은 사람이 있는 건데 궁녀 밑에도 궁녀들을 돕는 더 밑에 하층민이 있어요. 그들을 비자라고 불렀었어요. 비자 중에 물을 깃는 사람들을 무술이라고 불렀어요. 물을 깃는 무술이 세수물과 목욕물을 담당하는 수모, 청소와 심부름을 담당하는 파지 등등이 있었으니까 아휴
이 사람들의 일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시면 얼만큼 영조가 컴플렉스가 심했을지가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엄마가 상궁도 아니고 일반 궁녀도 아니고 비자라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왕이 되고 나면 자기 어머니의 풍계를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올려요. 그래서 무술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월급은 어떻게 받았어요? 이런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 기준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1년에 옷감을 2차례 나눠 받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매달 적은 양이지만 보수를 따로 받았었고 식사도 따로 제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근무를 했을까? 2교대로 근무를 했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시 오전 7시 팀이 하나 있고요. 미시 오후 3시 팀이 있어서 두 팀이 계속 돌아갔어요. 국왕과 왕실의 어르신 옆에 24시간 궁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하는 것만큼은 좀 정확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이런 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궁녀가 되냐? 그래도 그거 왕실 사람인데 경쟁률이 좀 치열했을 것 같은데 궁녀는 공노비 중에서 뽑았던 사람들입니다. 국가 관리하고 있는 관노비들 중에서 어린 여성들을 선발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양인인데 궁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그래도 궁녀가 되면 자기의 삶이라는 것이 보존이 될 수 있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일반 양인이 궁녀가 된다는 것은 농사를 짓거나 생업을 담당하는 평민 계급이 노비 계급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걸 막으려는 노력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영조 때 만든 법령집 중에서 양인이나 양반의 종이었던 시비를 추천해서 드리거나 스스로 궁녀가 되어 들어오는 자는 장 60대를 때리고 도형, 옥에 가두는 거 얘기하는 거죠. 1년에 처한다는 기록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궁녀는 항상 이렇게 입을 닫고 살아왔던 존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기록에 남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사도세자를 모셨던 궁녀는 사도세자가 너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수절을 시켰기 때문에 그녀의 어떤 그런 삶이 칭송을 받아서 남은 기록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고종과 명성황후의 사랑을 받았었던 한상궁이 있어요. 순조 때부터 4대를 걸쳐서 왕을 모셨던 궁녀인데 고종과 명성황후가 외국 공사들한테 편지를 쓰거나 하면 한글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멜렌도르프에게 보냈던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한상궁이라는 여성이 참 필력이 좋고 궁녀가 실제로 이런 역할을 했구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터지죠.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조선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두고 조선의 양반 사대부가 크게 두 패로 나뉘게 됩니다. 김옥균, 박용효 같은 사람들은 개혁해야 된다, 개화를 펼쳐야 되고 근대적인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대부분의 유생들은 조선은 성리학의 국가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두 흐름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급진개합파를 중심으로 갑신정변이 딱 추진이 되게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갑신정변에 참여했었던 궁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이우석인데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등치가 굉장히 좋고 키가 컸기 때문에 고대수라고 불렀다라고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나라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개화고 근대화다. 그런데 고종과 명성황후 옆에는 여러 그 뜻을 따르지 못하는 신하들이 많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쪽에 김옥균, 박용효 같은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고대수 같은 경우는 명성황후를 옆에서 많이 모셨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개화파들이 남긴 기록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고대수가 정보원이 됩니다. 특히 개화 정책은 누가 추진해요? 누가 외국 공사랑 주로 대화 나누고 편지 왕래하고 누가 다 해요? 거의 다 명성황후가 했거든요. 옆에서 보면서 핵심적인 정보들을 김옥균 쪽에 다 넘기게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일단은 국법의 처벌을 받는 행동을 하게 된 거고, 더 놀라운 사실은 갑신정변 당일날 창덕궁에서 화약을 터뜨리면서 혼란한 분위기를 조성했던 게 고대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궁을 옮기게 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여성이 또 고대수이기도 했었죠. 고대수라는 길잡이가 없었으면 갑신정변은 아마 제대로 시행도 안 됐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아시죠? 3일 만에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맙니다. 김옥균과 박용효 등 몇몇은 어떻게 해서 일본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남아있었던 갑신정변의 주모자들은 현장에서 대부분 다 살해를 당하거나 체포된 다음에 아주 참혹하게 죽게 되는데, 고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모전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팔 튀고 옷 찢어 뜯고 막 때리고 막 하면서 머리 뽑히고 막 이렇게 몸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옷이 다 찢어지게 되고 하는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자들이 던진 돌멩이에 머리가 터지게 되고 뼈가 깨지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수라는 한 존재는 스스로 판단했고 주체성 있는 당당한 여성이었다. 이렇게 기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생 왕을 모시고 했는데 왕의 성운을 입지도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되게 비극적인 사실은 뭐가 있냐면 한 번 왕의 소유물은 끝까지 왕의 소유물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남성도 이 여성과 성적인 접촉 혹은 연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참 악랄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궁부터 무수리까지 범궁녀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여성들은 평생을 혼인할 수가 없어요.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에 보게 되면 간통한 궁녀와 사내는 둘 다 모두 즉시 참수형을 해야 된다,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을 정도로 엄격했고, 성종 17년에는 궁녀를 첩으로 삼은 종친조차도 처벌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궁녀에 대한 소유권을 정확하게 좀 하는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반 양인과 살다가 걸려서 고초를 치르고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본 어떤 환상을 좀 벗어나서 궁녀의 삶을 본다면 궁녀는 정말 철저하게 왕실의 노비이자 하녀로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존재였다라는 것이고, 특별하게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보다 은퇴라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렸었을 때 요금문이라는 뒷문으로 내보내고 이런 기록들이 또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냥 중간에 임의적으로 몇십 명씩 내보내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세종 때는 벼락이 떨어져서 궁녀 한 명이 죽으니까 45명을 내보냈던 기록이 있고, 영조 때는 한 궁녀가 우물에 몸을 던져서 목숨을 끊으니까 또 이제 한 30명 정도를 내보낸 기록들이 있습니다. 궁녀라고 해서 영원히 궁궐에 사는 건 아니었다. 그 최후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홀로 삶을 꾸려야만 됐다. 남성과 만나게 되면 또 처벌을 받게 되고 아주 좀 악순환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잊혀진 이야기, 혹은 잘 모르는 이야기, 우리의 생활사, 풍속사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좀 관심 가져보도록 하죠.